원도 밖에 있느냐? 1895년 어느 겨울밤, 조선의 왕을 위해 나는 목숨을 걸었다. 내 나이 27, 굶주림 속에 죽어가던 4살배기 조선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조선의 말과 글을 배우고 정리하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었다. 이 땅의 잠재력을 깨우치기 위해 종합대학 설립은 내 필생의 목표가 됐다. 선자와 사랑하는 조선과의 만남, 그 기적 같은 운명이 처음 시작된 1885년. 눈을 감아도 차마 잊히지 않는 그곳 조선에 나의 꿈과 이상을 모두 바쳤다. (130여 년 전) 이 땅에 온 최초의 개신교 복음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그의 손자 원득한 씨가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 칼, 수원. 요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나왔어요? 있어요? 와우. 지금 이거를 좀 꺼낼 수 있어요. 저희가 보관함을 가져왔는데. 그리고 저쪽에 갑니다. 저쪽으로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의 이번 방문에는 특별한 목적이 하나 더 있다. 할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긴 조선의 검을 한국에 기증하기 위해서다. 넣을까요? 잠깐 여기 살짝 이거 보여줄까요? 네. 옛날에 고종왕께서 할아버지한테 드린 겁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결혼했을 때 고종하고 민비하고 선물을 많이 주었어요. 예. 그래서 내 생각엔 그때 한 거 아닌가. 그러나 자세는 모르겠어요. 해방 조금 전에 아버님께서 이걸 저한테 맡겼어요. 이걸 이제 할아버지 거니까 잘 보관하라. 사진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언더우드 가족이 기증한 검은 조선시대 왕실의 검으로 불리는 사인검이다. 왕실에서 만드는 물건 중에서 가장 이 사인검류, 삼인검류가 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형태와 규격으로 봐서 기존에 남아있는 유물 그리고 문헌과 비교할 때 조선 중기에서 후기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의 한 면에는 북두칠성을 비롯한 별자리가 순금 상감으로, 다른 한 면엔 검의 노래가 새겨져 있다. 사인검은 조선 왕실에서 의기용으로 제작했다고 알려진 칼입니다.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그 사인이 겹치는 시기에 그 순양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칼날을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12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4가지 조건을 맞춘 2시간 동안에 사인검이 제작됐다. 최상의 재료로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검이었다. 왕실의 사인검으로 현존하는 유물은 30여 점. 이토록 특별한 검을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 사인검의 인을 오행으로 분류할 경우에 이 칼이 가지는 속성이 의입니다. 의는 한자어를 이제 사전적 정의로 내려보면은 이 군신 간의 도리를 뜻하거든요. 실제로 역사상에서 언더우드 박사의 어떤 공으로 인해서 황제께서 이제 도움을 받은 부분도 사실에 다 나오는 걸 봐서는
전대부터 내려오던 왕실 물건을 고종 황제께서 개인적으로 신임하던 언더우드 박사에게 하사했다고 보는 것이 이게 옳을 겁니다. 충신들만이 받을 수 있었던 왕실의 검. 언더우드는 조선 왕실에 어떤 공을 세운 것일까? 스물다섯에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와 만인지상 조선의 왕 고종의 만남. 그 시작에 언더우드의 아내 릴리어스가 있었다. 릴리어스 호튼 같은 경우는 왕위의 주치의가 되면서 훨씬 더 왕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언더우드가 호튼하고 이제 결혼함으로써 부부가 되고, 부인을 이제 징검다리로 삼아서 왕실과 더욱더 이제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앉게 됐다. 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재중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잘생기고 온화한 신사인 임금에게서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왕비에게선 힘과 지성, 강한 개성이 느껴졌다. 생기와 소박함, 재치가 왕비를 환하게 비추었다. 결혼식 때일 겁니다. 결혼식 때 그 부인이 쓴 책에 보면 100만 냥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그 하사품에다가 돈으로 100만 냥 얘기하는데, 100만 냥 그 당시에 그 환율로 한다면 한 400불 정도 됩니다. 400불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선교사들의 연봉의 절반입니다. 유경공원을 맡아달라고 하는 제안이라든가 뭐 국립대학 그걸 세우는 것을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 오게 된 거는 신뢰도 있겠고 궁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러한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만큼 그 신뢰감을 줬으니까. 커져가는 일본의 야욕 앞에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롭다. 1895년 10월, 걱정하던 일이 기어코 일어났다. 일본인 자객들은 서대문을 거쳐 왕비의 침전인 건청궁 오코루에 침입,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살해한다. 이제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앨런에게 문의를 합니다. 왕후를 신변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얻습니다. 못 얻게 됐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언더우드가 자기 집에다가 명성황후의 침대를 준비해 놓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근데 결국 시해를 당했고, 시해 이후에는 고종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이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요. 왕비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나는 왕을 더욱 가까이 모시게 됐다. 원더 교사, 수고하셨어. 독살에 대한 염려로 수라를 거르는 왕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했다. 내가 직접 자물쇠를 열어 확인하고 보여드린 음식만 드신다. 나의 아내 릴리어스와 미국 공사의 부인이 번갈아 음식을 준비했다. 실제로 이제 언더우드는 거의 그 민비 살해 사건을 전후해서 고종 침전 옆에 늘 있으면서 고종의 신변 보호뿐만 아니라 고종이
어떤 새롭게 일본의 속박으로 또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계획을 추진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 외부에 알려지면서 고종과 가장 밀접한 사람, 또 고종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언더우드다. 이런 인식이 퍼져나가지 않았나. 쇠락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던 조선의 왕과 가장 비극적인 순간 그의 곁을 지켰던 외국인 선교사. 두 사람의 사이는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군관이 안팎을 지키는 궁궐에서 고독과 위험 속에 홀로 놓인 왕. 그를 위한 거사가 결정됐다. (1895년 11월 28일) 깊은 밤, 에비슨과 함께 왕이 계신 건천궁으로 향했다.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고종의 호위를 막기 위해서였다. 계획을 주도한 대신들이 왕실 구 시위대 군인들을 데리고 28일 0시 30분 춘생문으로 진입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 미국이 이제 직접 개입은 하진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친파 개화, 친미 개화파 내지는 이제 칠러 개화파 이런 이범진, 윤치호, 이완용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고종을 바깥으로 탈출시키자라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고, 미국 공사 내지는 러시아 공사는 알면서도 그것을 이제 발설하지 않고 묵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국왕이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국왕을 어떤 보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언더우드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사를 계획한 조선인들은 끝내 궐에 들어오지 못했다. 비밀 거사 계획이 사전에 발각된 것이다. 이제 조선 왕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고종의 탈출을 꾀했던 일명 춘생문 사건. 사건 직후 일본은 미국의 개입을 의심했다. 일본의 비난은 언더우드에게로 집중됐다. 언더우드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사이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감행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자국 선교사들에게 조선의 정치 상황에 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던 고종의 45번째 생신. 서대문 근처 모화관에 1000여 명의 인파가 모인다. 왕의 탄신을 기념하는 축하회를 개최한 이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다. 그러니까 국왕으로서는 나름대로 기분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주 독립국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는 실질적으로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남의 나라 공사관에 지금 숨어 있으면서 구걸을 하고 있으니 국왕 자체의 권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도 엄청나게 추락돼 있는데, 이때 이제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탄신 기념일이라고 국왕 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국왕을 위한 예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충군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또 조선을 사랑하는 애국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왕실과 또는 민중에 스며들고 이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언더우드 유물 기증식 및 언더우드 선교사에게서 아들과 손자들의 손을 차례로 거쳐 100년 넘게 간직돼 온 보물. 왕이 가장 충직한 신하에게 하사하던 검. 조선 왕실의 사인검이
마침내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는 저희 집에서 이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거의 90대고 하니까 이 다음에는 누가 보관할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혹시 미국 박물관에다가 기증할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보다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걸 보면 약 하나 고물로 보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가치가 없을 거다. 물론 돈 가치는 있겠지만 그 심리적인 가치는 미국에서는 적을 거이고 한국에서는 이걸 고종께서 직접 할아버지한테 주신 거라고 그 물건보다는 그 뒤에 그 생각 자체도 귀한 거란 말이죠. 구한말, 역사의 경랑을 온몸으로 부딪혔던 언더우드. 언더우드의 사인검은 그가 조선에서 겪은 치열한 역사의 증거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00년 전 숨을 거두기까지 이 땅에서 32년을 지냈다. 그가 조선에 도착했던 19세기 말, 당시 서양인들에게 조선은 미지의 나라이자 위험한 곳이었다.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목숨을 잃은 1866년 병인박해 때문이었다. 조선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감한 개척자들이었다. 신학대 졸업 후 목사가 되고 언더우드는 선교지로 인도나 중국을 목표로 했다. 1884년 그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처음 알게 된다. 이영만리 미국인 청년의 가슴에 조선이라는 불씨를 심은 이는 조선인 이수정이었다.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선진 농업을 배우겠다며 체류 중이던 이수정의 간곡한 청원. 이수정의 편지가 여러 선교 잡지에 소개됐지만 이제 막 문호를 개방한 은둔의 나라 조선에 지원하는 선교사는 아무도 없었다. 당시 조선은 기독교 포교 금지거든요. 선교 문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이제 병인박해 등에서 나타나듯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평등 사상을 전파하고 그것이 곧 조선의 신분 체제뿐만 아니라 조선 지배 체제 통치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시하고 금기하고 있었죠. Horace, why are you going to Korea? I thought you was preparing to go to India. Well, right now Korea really needs missionaries. Are you sure you want to go? You may never come back. I'll be fine. I feel God is calling me, and God will keep me safe. You don't have to worry. I'll be fine. Please take yourself. Take care of yourself. You too, brother. 나는 조선을 택했다. 샌프란시스코를 출발, 요코하마에서 이수정을 만났다. 조선으로 오는 여객선이 드물어 2달 만에야 마침내 조선 땅에 닿았다. 나의 믿음과 꿈을 펼치게 될 땅, 풍요로운 골짜기와 그림 같은 평야, 부지런한 사람들. 조선은 낯설지만 아름다운 곳이다. Hello. Hello. Hi. Are you hurt? Are you hurt? Come on, there's nothing to be scared of. 조선에 도착한 언더우드는 의료기관 제중원에서 일을 시작한다.
Please take a deep breath in. 숨을 크게 쉬시오. 그보다 한 해 먼저 도착한 의료 선교사 알렌을 돕는 한편 재중원 학생들에게 영어와 물리,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했다. 조선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언더우드는 수시로 조선인들과 접하며 한국어를 배웠다.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and you eat your food. Pop. Yeah, pop food. So you eat your food. 가까이에서 본 조선인들의 빠른 습득력, 재능과 잠재력은 놀라웠다. 언더우드는 점차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Pop, you pop.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미국 공사가 파견되면서 미국인들의 신분은 보장됐지만 선교 활동은 여전히 금기 사항이었다. 선교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던 언더우드가 스스로 선택한 첫 번째 활동은 바로 교육이었다.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돌볼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조선에 도착한 이듬해 언더우드는 고아원 학교를 세운다. 자칫 잘못하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박해를 받거나 또는 추방당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는 궁극적인 목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국왕 내지는 위정자 또는 조선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또는 의료, 봉사 이런 것으로 접근했던 것이고 천성적으로 민족성이나 또 능력은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가르치기만 하면은 아주 이른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조선 왕실의 허락을 받아 문을 연 고아원 학교에선 남자아이들만 받았다. 남녀가 유별한 당시 관습 때문이었다. 먹고 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한문과 영어 등을 시간표대로 배웠다. 이후 다른 선교사들로 책임자가 바뀌어가며 고아원 학교는 야소교 학당, 민노아 학당을 거쳐 경신학교로 발전한다. 중등교육기관으로까지 발전한 고아원 학교의 가장 첫 시작점, 1886년 개교식에 한국사의 위대한 인물 우사 김규식이 있었다.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지냈으며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해 일제의 침략을 세계에 알린 김규식. 김규식과 언더우드의 특별한 관계를 알려줄 중요한 사료 한 점이 2016년 올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그렇지. 예. 법원에서 했으니까. 이 킹스 카운티 서로게이트 커트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법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 1905년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과로해서 온 것 같아요. 이분이 뭐 하여튼 여러 일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너무 과로가 겹친 데다가 이제 그 후두염이 생기고 이래서 주위에서 이제 특히 가까이 지낸 분이 에비슨 의사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강력하게 좀 당신 쉬어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좀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라. 그런데도 이제 그 주어진 일이 많으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건강을 좀 잃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언더우드가 남긴 유일한 유언장에 바로 김규식의 이름이 등장한다. 유언장의 첫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그 유산을 남겨주는 대상으로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김규식이에요. 그게 아주 특이한데 그 내용을 보면 서울에 있는 개인 비서인 김규식에게 $500, 500달러와 함께 폴의 비치 컴퍼니 주식 5주를 준다. 유산을 준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절대 잊지 말라는 듯
가족의 이름보다도 먼저 김규식을 언급한 언더우드. 이렇게 그 양아들까지 그 키웠거든요. 그 1886년에 그러니까 김규식이 5살 정도. 이때 이제 처음 고아원이 생겼는데 그때 고아원에 들어간 게 김규식이거든요. 그러게 김규식과 언더우드 사이는 아주 좀 남다르다. 아버지와 자식 같은 관계였다. 이렇게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굶주린 채 학교에 맡겨진 아명 변갑이 김규식은 언더우드에게 매우 특별한 아이였다. 어머니는 병으로 죽고 아버지는 귀양을 갔다고 했다. 친척들에게 변가비를 보내고도 영 안심이 되지 않아 찾아왔는데 아이는 병과 굶주림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누구의 손에도 맡기지 않겠다.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병갑아, 여기 봐봐. 미소 짓고, 멋있다. 오케이. 1, 2, 3. 오, 잘했어. 귀양 갔다 돌아온 친부에게 돌아가 떨어져 지낸 기간과 미국 유학 시절을 제외하고 김규식은 항상 언더우드와 함께했다. 김규식이 그 로녹 대학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분이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여러 그런 그 회사나 이런 그 기관에서 이분을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김규식이 다 거절을 하고 언더우드의 그 개인 비서 겸 성은안교의 집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서울 YMCA 거기 간사 또 경신학교의 학감 이런 일로 언더우드 곁에서 언더우드를 말하자면 도왔죠. 하여튼 4년부터 13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언더우드와 같이 지낸 제일 중요한 시기를. 예. 1913년 김규식이 상해로 망명하던 환송회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1888년) 나 릴리어스 호트는 조선에 도착했다. 시카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단 한시도 잊은 적 없다. 이곳은 미국과 다르다. 낯선 자연, 새로운 언어,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까지 이제 다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이 나의 첫 번째 일터다. 조선 여인들은 남자 의사에게 가는 것이 쉽지 않아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외국인을 만날 일이 흔치 않았던 조선인들은 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솔직하게 표현하곤 한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곤란한 일이 생겼다. 왕실에서 특별히 마련해준 가마도 가마꾼이 나타나질 않아 타지 못한다. 최근 서양인 의사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돈 탓이다. 아이들을 유괴해 약을 만든다는 괴소문. 한 번 생긴 의심과 불신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았다. 혹시 위협이라도 당할까 두려운 출퇴근길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동행해주기 시작했다. 오늘 가마 안 탔어요? 가마꾼이 안 왔어요. 이거 나쁜 소문 때문인가 봐요. 정말요? 네. I'll take you home today. That's too bad. Thank you.
고마움이 사랑으로 변한 것은 언제였을까? 우린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 릴리어스 호턴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8살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분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복음 선교사, 그의 부인은 의료 선교사, 여기에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매치가 돼 가지고 더 한국인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러스 언더우드와 릴리어스 호튼, 두 사람은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2달간의 여행에서 언더우드 부부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포교 금지령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 33인의 조선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1895년) 극심한 무더위와 함께 도성에 콜레라가 돌기 시작했다. 쥐에 붙은 악귀가 옮기는 병이라 하여 문 밖에 고양이 그림을 붙이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자 치료법인 줄 아는 사람들. 조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에비슨을 비롯한 의료 선교사들이 서울 근교에 막사를 짓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환자 수를 다 감당할 수 없다. 릴리어스의 개인 병원을 콜레라 전담 병원으로 전환하고 도성 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백성들 사이에선 밤낮으로 병자들을 돌보는 예수쟁이에 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선교사들의 이 콜레라 유행 때 큰 헌신을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이제 십자가의 흰옷을 입은 우리 이제 한국 여성들이 나가서 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많이 이렇게 진정이 되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고종 정부죠. 고종 황제가 말하자면 일종의 그 은사금이라고 할까, 고맙다는 뜻으로 이제 그 돈도 주고 또 뭐 격려도 하고. (1895년) 콜레라 대유행 당시 언더우드와 함께 병자들을 돌본 조선인들은 세문안교회의 교인들이었다. (1907년부터) 1921년까지 세례 문답을 받은 분들의 명부죠, 명부. 이때 이제 재밌는 건 아주 그 직업이 다양해요. 뭐 목수도 있고, 뭐 탄건 뜨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미투리 장사도 있고. 목수, 농부, 옹기장이 다들 새로운 세상에 목말라 하던 백성들이었다. 그들의 열정이 모여 교회가 세워졌다. 한국인 당시의 초기 교인들은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돈을 십시일반씩 모아서 교회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뭐 빈여도 내놓고, 또는 자기 고용에서 뭐 월급 받는 거에 10분의 1을 내기도 하고 30분의 1을 내기도 하고 뭐 반을 내기도 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그다음에 치리를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영, 스스로 운영을 한다. 이런 그 세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우리 한국에서는 실천적으로 그래 옮겼어요. 제중원에서 의사 알렌의 통역사로 일하며 노도사로 불렸던 노춘경. 어느 날 나를 찾아와 그가 한 고백은 놀라웠다. Pop, you pop, and then you take the medicine with what? 제중원에서 선교사들의 성경을 몰래 읽어놓으라며 기독교의 진리를 알려달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세례를 원했다. 왕의 명을 어기는 거라서 목숨이 위험할 텐데
그래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예. 그는 내가 세례를 준 첫 번째 조선인이다. 조선인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깨닫는다. 그 믿음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조선인들이 오히려 우리 선교사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한 명의 세례 교인으로 출발한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자유와 평등에 관한 백성들의 소망이 불러온 감동적인 결과였다. 기독교는 이제 미국이라는 또는 서양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근대화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하고도 부합이 됐고 또 민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거나 자유평등을 욕망하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서 사상적으로 근대화를 또는 종교적 자유 또는 평등의 확대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뭐 농담으로 어떤 사람들이 뭐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퍼질 때 초기 기독교가 퍼질 때보다 더 빨리 퍼졌다. 배움의 열의가 대단한 조선인들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성경 번역이다. Not the majority of Koreans can understand it, but it will still be relatable. 이미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 성경이 있지만 백성들이 읽기 어렵고 선교사 로스본 성경은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돼 표준어 성경 편찬이 시급하다. 선교사들과 조선인들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단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인다. 초기 성서 번역위원회에서 기초자료 없이 맨몸으로 부딪혀 번역한 표준말 성경. 1887년 발간된 첫 번째 단편 성경 마가복음의 진본이 서울의 한 박물관에 있다. 예, 이 책은 언더우드와 벤젤러 두 분 선교사님이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출판한 마가복음입니다. 조선에선 인쇄할 곳이 없었다. 요코하마의 한 인쇄소에서 한글 활자 제작을 일일이 감수해가며 완성했다. 한국인 누구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개정하고 새롭게 이제 고칩니다. 지금 읽어도 굉장히 수려한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그 문장 구조로 보면은 참 군더더기 없이 정갈한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토론하며 단어를 고른 정성의 성과는 곧바로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다. 육당 최남 선생님 1890년생인데 이분은 6살 때 한글을 깨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증언한 그 기록 보니까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본인이 어릴 때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달달 외웠다. 그때는 읽을 수 있는 책이 그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두 푼만 가지고 가면은 그 성경 단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책들을 한 권씩 살 수 있었다. 끝없이 찍었고 끝없이 보고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 문명의 세계로 건너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언더우드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Buddha means to be empty, to clear and modify. 틈만 나면 조선인들과 만나 한국어를 배웠던 언더우드는 조선에 도착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만큼 언어에 뛰어났다고 한다.
당시에 서울 사람 한국인 누구도 한국어를 이렇게 적어야 바르게 적는 거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표준 표기가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지침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판되어 있던 책들을 분석을 했고 또 옥편들을 뒤지고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문법책으로 정리해냈고 사전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어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 장안에 있던 한국인들보다도 훨씬 한국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잘 정확한 한국어로 적어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하다. 과학적이고 뛰어난 문자인 한글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언더우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사랑은 교육에서 다시 한번 꽃을 피운다. 일제강점기 민족 시인 청년 윤동주에겐 한 가지 자랑이 있었다. 그 연희 전문에는 용정에서도 볼 수 없는 무궁화가 여기저기 만개해 있고 도초에 태국무늬도 새겨져 있어. 또 일본어를 쓰지 않고 조선말로 강의하는 조선문학 시간도 있다. 조선말? 응. 일제강점기 연세대학의 모체인 연희전문은 우리 역사와 문학의 마지막 보루였다. 연희전문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꿈꾸던 필생의 이상이 서려 있다. 저희는 이름을 언더우드의 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촌 캠퍼스 처음 설계 도면이 되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대학 설립을 꿈꿨던 언더우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넓은 부지에서 학생들을 고등교육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대학 설립의 꿈이었죠. 그래서 뒤로는 이제 소나무 숲이 있고 앞으로 쪽으로는 대평야와 농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수 인문학 또는 순수한 신학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런 각각의 전문 분야, 농업 분야, 임야 분야, 공학 분야, 또 인문학 분야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키우기에 아주 적임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50대가 된 언더우드는 미국의 대학과 단체에서 좋은 자리를 제안받는다. 그러나 이를 모두 거절한 채 서울의 종합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꿈의 실현을 향해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간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생에는 조선 사람들과 함께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주 독립이었고 그걸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인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 1910년 마지막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부터는 대학 설립에만 모든 일정을 맞추게 됩니다. 이 즈음 언더우드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이었다. 일제의 눈에 언더우드는 불온한 인사였다. 여기 보면 1909년 9월 17일 날 경시총감이 언더우드를 직접 이제 사찰하고 보고서를 쓴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평을 했냐면 이 연설에 대해서 청중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비상한 어떤 그 감동을 준 것 같다. 이렇게 평을 했거든요. 서울의 대학을 설립하려면 미국 선교회 본부의 허락과 자금이 시급했다. 한국과 한국인의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언더우드는 수천 통의 편지를 쓴다. 한편으로 교파를 초월한 연합대학의 설립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그 숭실 전문 학교에서는 입학생들을 기독교 교인으로 한정해서 이제 그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신학교로 가든지 기독교 지도자가 된다. 그런 기본적인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언더우드는 처음부터 기독교 교인이 아니라도 된다. 조선인 그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배워서 조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배출하겠다. 1911년 중등 과정을 마친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며 대학부 신입생 모집 광고를 냈지만 대학 설립은 아직 요원했다.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액수의 기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는 안식년이나 휴가 때마다 미국 전역을 돌며 한국을 알리고 대학 설립을 위한 기부금을 모금한다. 1912년 한 해 5만 2천 불을 모금한 데 이어 1915년엔 미국의 큰형을 만난 선교사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문구 판매업을 하다 타자기를 개발해 성공한 사업가의 반열에 오른 언더우드의 맏형 존 T. 언더우드. 그가 대학 기금으로 무려 5만 달러를 보내온 것이다. The following action was taken by the Joint Committee. This committee votes to recommend to the boards, etc., that they unite in the establishment of a Union Christian College at Seoul. 그 돈은 언더우드가 평소 눈여겨봐온 연희동 부지 매입 자금의 절반에 해당했다. 드디어 땅이 마련되고 꿈의 실현도 머지않았다. 1915년 대학에 해당하는 전문학교 인가가 나고 임시 교장에 추대된 언더우드. 그의 꿈은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의 꿈으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연희전문은 우리나라 국학의 마지막 보루였다. 위당 정인보와 외솔 최연배가 연희전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롭게 학문을 배우고 익힌다는 자랑스러움이 연희전문의 전통이 됐다. 그러나 이 모두는 언더우드의 사후에 이루어진다. 조선민족, 한국민족이 나라까지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독립 투쟁가를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두루 근대적 식견과 의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등교육 가지고는 안 되고 한 차원 높은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은 감히 누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자 한국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커다란 초석을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했던 어느 선교사의 마지막 꿈이 출발점이었다. 그 꿈이 자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이 됐다.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언더우드가의 가족들이 서울을 방문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상을 떠난 후
연희 전문 교수로 재직했던 원한경 박사가 대학 교정 내에 세운 사택은 지금은 언더우드 기념관이 됐다. I was very shy. This is my mother and father. Is that a wedding picture? It is, and my brother and sister-in-law, and their son is here today. I'm 87 years old, so you added up. I don't remember. So I was 12, so it would be 77. So about 75 years.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 사랑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다. That's Horace, H.H. 그의 아들과 3명의 손자들은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다. 언더우드가 2세와 3세들은 모두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And I've waited. This is my first time in Korea. I've waited my whole life to be here and see where he lived and all the stories that he told us and see the pictures and imagine the places that he shared with us. 언더우드 선교사가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삶으로 보여준 꿈은 한국에 대한 굳은 믿음이었다. 100년이 지난 지금 그 믿음은 현실이 됐다. He said, I see Korea in the future reaching out with Christ, with medicine, with schools, reaching out to Japan, reaching out to China, reaching out all around. He had a vision of Korea spreading medicine and education and Christ around the world. 그의 꿈이 담긴 교정. 1926년 언더우드 서거 10주기에 그를 기리고자 만든 동상에는 연희 전문 교수들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가 의연히 여기 있노라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잊지 못했던 곳. 언더우드의 마지막 메시지는 32년 동안 열정을 다해 사랑한 땅, 한국에 대한 믿음이었다. 나도 여행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한국으로요?